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금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면 단계적인 일상 회복은 또 멀어집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백신 접종에도 참여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40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이동의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최순실 씨의 변호를 맡았던 이경재 변호사가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뉴스가 있는 저녁과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특혜 공세는 왜곡 투성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호남 경선을 하루 앞둔 TV토론회에서 대장동 의혹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청약 통장 발언과 공약 베끼기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윤 전 총장과 김웅 의원을 고소한 사건이 정식 검찰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수사를 서둘러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남측이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관계 회복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남측이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관계 회복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먼저 발표된 리태성 외무성 부상 명의의 담화에선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습니다. 미국의 적대 정책이 남아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아직은 종전을 선언할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평화보장체계 수립으로 나가는 데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만은 분명하다며 종전선언의 의미를 완전히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7시간 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담화를 내놨습니다. 종전선언이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며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리 부상의 담화가 주로 미국을 겨냥했다면 김 부부장은 대남 메시지에 집중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상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적대시 정책, 불공평한 이중 기준부터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한이 언동에서 매사 숙고하고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남북 사이에 다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관계 회복과 발전 전망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해볼 용의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종전선언을 통해서 군비 감축, 나아가서 자신들이 계속 주장해왔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이제 완전 철회, 이렇게 연결되면 자신들로서도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정부는 종전선언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모멘텀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등의 그 선결 조건에 미국이 어느 정도 응답을 하면서 북한이 받아들여서 대화의 계기만 마련이 되면 이 문제는 이미 다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급 물살을 탈 수 있다. 실현 가능한 이야기다. 하루 2차례나 담화를 발표한 것으로 볼 때 북한 역시 종전선언 제안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종전선언 논의를 발판 삼아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고 동시에 교착된 남북과 북미 관계를 풀어보겠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북한이 잇따라 반응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굉장히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수석은 오늘 YTN에 출연해 북한 리태성 외무성 부상과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간극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며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메시지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도 결국은 대화와 외교의 길로 나오겠지만 현 정부 안에서 이루어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핵화 협상과 평화 협상은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며 앞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4자 종전 선언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기자들과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유엔 총회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북한이 호응해서 유엔 총회 계기를 잘 활용한다면 그것이 또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가졌었는데 그 점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북한도 대화와 외교의 길을 선택할 것이라는 믿음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현 정부 안에서 본격적인 남북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 내에서 다 끝나지 못하고 또 다음 정부로 이어져서 계속 노력이 이루어져야 될지 그 점은 아직 우리가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임기 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내년 베이징 올림픽이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라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그와 같은 인도주의적 협력은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철수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다시 한번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평화협상과 비핵화는 분리해서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검찰에 이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도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인데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혐의 적용 여부는 검찰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성남지사로 재직했던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인허가권자로서 성남시에 들어와야 할 공영 개발 이익금을 특정 개인에게 몰아줬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겁니다. 공영 개발을 빙자한 사익 추구를 가능하게 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부동산 적폐로서 공수처는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수사 대상인지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다만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가 아닌 성남시장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긴 어렵습니다. 5억 원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고 야당에서도 이 지사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은 결과적으로 검찰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관심이 모이는 부분은 과연 이 지사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업무상 배임은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손해를 입힌 경우 적용됩니다. 일단 배당 구조상 단순히 성남도시개발공사보다 화천대유가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지사가 공사에서 독자 개발을 했을 경우 또는 화천대유가 아닌 다른 사업자를 선택했을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이 더 컸을 거란 사실을 알았다면 책임을 물을 여지가 발생합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지사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증거가 확인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검찰에는 이재명 지사 측이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먼저 배당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록 검토 등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임 사건이 검찰로 넘어와 어떤 부서에 배당되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수사의 윤곽도 조금씩 드러날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중심에 선 화천대유는 대법관과 검찰총장, 검사장 등을 지낸 초호화 전관 고문단을 선임한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이 재판정에 섰을 당시 이들이 수사나 재판을 맡았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한동우 기자입니다. 화천대유 자문 역할을 한 강찬우 전 검사장은 수원지검장이던 2015년 대장동 로비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했습니다.
검찰은 불법 로비 혐의를 받는 남모 변호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 남 변호사는 바로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 배당금 1,0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또 당시 남 변호사의 변호인은 박영수 전 특검으로 창과 방패였던 강 전 검사장과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라는 한 배를 탔던 겁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역시 대법관 시절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내고 넉 달 뒤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습니다. 김순환 전 검찰총장도 소속됐던 법무법인이 화천대유와 고문 계약을 맺어 자문료를 받았습니다. 또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 씨 변호인으로 박영수 특검에 맞섰던 이경재 변호사까지 화천대유에서 2015년부터 법률 고문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화천대유의 초호화 전관 고문단은 대주주인 김모 씨가 법조기자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검찰과 법원에서 쌓은 인맥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명단이 공개된 고문과 자문 변호사들도 하나같이 김 씨와의 인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규모와 설립일 등에 비춰봤을 때 과도하다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로비 의혹으로 구속됐던 남 변호사 사례를 토대로 수사 가능성에 대비하는 이른바 보험용이거나 외부 과시용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권 전 대법관의 경우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 고발장이 접수돼 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의혹 그대로 규명돼야겠지만 초호화 전관 고문단이 선임된 배경 등도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은 고발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어떠한 정치적인 유불리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최대한 빨리 수사를 끝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일단 수사가 시작된 이상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줄이는 것이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소환 조사 여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고소한 사건을 공공수사 일부에 배당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공수사 일부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과 배우자 김건희 씨, 손준성 검사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직접 만나서 직접 타보겠습니다. 가! 보! 리! 네, 보신 것처럼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거물급 법조계 인사들이 대거 고문을 맡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정농단 최순실의 변호인이자 화천대유 법률고문인 이경재 변호사는 뉴이저 제작진에게 이재명 지사와 화천대유 수익은 아무 상관이 없다며 정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취재를 맡았던 양시창 기자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경재 변호사하면 검사 출신의 법조인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 프로그램 뉴이저에서는 맨 처음에 경기도 의회 의장으로서 저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지켜본 강득구 의원을 인터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낙연 후보 캠프 측에 이제 또 연결을 해서 그쪽 의견도 한번 들어봤고, 네. 이번에는 자 검사 출신의 법조인 이경재 변호사인데 최순실 씨의 변호인으로 이제 유명해서 이름도 나지. 근데 이 사람도 화천대유 고문이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경재 의원 말씀대로 최서원 개명전 이름으로 예. 최순실 씨의 1심과 2심 변호를 맡았습니다. 화천대유 설립 초기인 2015년부터 현재까지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네. 뉴이저 제작진에 직접 밝혔습니다. 최근 이 언론에 이름을 올린 다른 법조계 인사들보다도 가장 오래 고문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횟수로 치면 벌써 7년째죠. 누구보다 화천대유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화천대유 소유자로 알려진 경제지 출신 김모 기자로부터 직접 고문 제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본부장은 내가 서울지검 형사 1부장 할 때 95년 그때 벌써 26년 전이네. 그때부터 아는 기자야. 예. 자, 그러면 상당히 오래 맡았고 지금도 맡고 있으니까 내용은 뭐 상당히 잘 알 건데 네. 이재명 지사와의 연관성을 어떻게 얘기할까 상당히 궁금했는데 오히려 부인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변호사와 어렵게 이제 전화로 인터뷰할 수 있었는데요. 예. 이 변호사는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아직 이 언론 대응을 요청받지는 않았다면서 말을 좀 아끼는 모습이었는데, 다만 최근 언론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은 왜곡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와 화천대유의 연관성을 묻자 한마디로 턱없다면서 딱 잘라 말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가장 기본 틀이 그 대장동 개발 계획을 민간업자하고 짜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짜가지고 하면서 민간업자한테 거대한 이익을 주게 했다. 그 이익을 상당 부분 이재명이 가져간 거다. 이거 아닙니까? 억울한 사람을 하면 안 되고, 과도한 이익이 창출된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구체적으로 뭐 비리가 드러나고 하면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하는 건 정치 공세지, 명백하게. 이재명이랑은 상관이 없다고 보세요? 아니 그 있을 택이 없지. 그 왜냐하면 전부 자금 거리 딱딱 디지털로 세금 계산서 끊어가지고 탁탁탁 진행되는 이건데 그게 끼어들 여지가 어디 있냐고. 네, 이 변호사는 자신이 이재명 지사를 싫어하는 건 다 알지 않느냐고 전제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이 민간 사업자의 고액 배당을 이 지사에게 엎어씌우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이 의혹 사건에 대해서 여러 입장을 균형을 맞춰서 들어보려고 애를 쓰고, 지금 뭐 보수 측의 인사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네. 이재명 지사와는 정치적으로는 대척점에 서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만난 건데 조금 의외이긴 합니다. 그런데 화천대유가 적게 투자하고 고액을 배당받도록 설계되어 있는 그 설계 자체가 문제 아니냐, 이런 의견도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 그럽니까? 네, 이 변호사는 이 화천대유가 받은 고액 배당금은 한마디로 예상치 못한 이익이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에 따른 배당도 커진 것이지, 이 대장동 개발 초기에 어떻게 그것을 예상할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분배구조 짤 때는 그 성남시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게끔 분배구조를 짰다니까. 그런데 그 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2017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마구잡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예기치 못한 이익이 창출된 거요. 이거를 제일 처음에 분배구조를 짤 때는 그런 걸 예상하지 안 했다고. 예상 못했다는 게 상식적이란 말씀이시죠? 그래 당연하지. 강남에 무슨 뭐 30평짜리 뭐 10몇 억 하던 게 지금 현재 30억 하는 걸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냐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네, 최근 2, 3년간 무서운 속도로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때 예상을 했겠느냐, 이런 얘기군요. 그리고 정치권의 공방은 결국 거액의 배당금이 생겼는데 그게 누구한테 가는지에 대한 아무튼 어떤 궁금증을 계속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고 성남시 의회는 오히려 이재명 지사와는 반대로 이제 그 당시 여당이니까 보수 여당이 이제 쥐고 있었는데, 그때 보수 여당 측에서도 이건 너무 뭐 수익이 안 나는 사업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에 이 성남시 의회 회의록에 나온 내용입니다. 당시 시의회에서 이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 계획을 검토하면서 경기 불황과 또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 민간 투자 유치가 쉽지 않다는 지적을 시의원들이 한 것인데요. 확인해 보니까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이 수익성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래픽을 보시겠는데요. 먼저 당시 새누리당 김영발 시의원은 이 내부 수익률을 고려하면 특수 목적 법인이죠. 이 SPC를 구성할 때 이 참여할 수 있는 출자자가 나타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반 시설 확충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성남시의 수익률도 떨어지지만 그쪽 SPC의 수익률도 담보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어떤 사업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박호근 시의원도 미분양이 된다면 시가 큰 부담을 안아야 한다 하면서 특별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정리하면 당시 이 대장동 개발 사업 성공을 확신하지 못하고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여야 성남시 의원들이 적지 않았던 겁니다. 예. 이는 앞서 이경재 변호사의 설명과도 맥이 통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당시 이 사업 위험 부담이 컸다는 이재명 경기지사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좀 민간 개발한테 맡겨가지고 민간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 뭐 이런 쪽의 흐름을 갖다 아직도 지지하는 그런 의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의혹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의혹도 좀 구체적인 어떤 수치나 아니면 자료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반박이 나오든지 아니면 수사가 진행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양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국회 법사위에서는 대장동 개발과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놓고 여야가 서로에게 공세를 펼쳤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은 배임 사건이라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이야말로 반헌법적인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시작부터 대장동 개발 의혹을 겨냥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수사에 동의했는데도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화천대유 대장동 특혜 사건은 딱 떨어지는 배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겠다는 의지가 검찰에 전혀 없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수사에 100% 동의한다. 빨리 수사해달라 하면서 또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은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 여부라며 진상 규명을 자신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특혜를 줬는지 그 여부기 때문에 이 고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는 사건의 진상이 규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비리 사건에 연루된 건 오히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인사들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한나라당이 그렇게 민간으로 해가지고 다 헤쳐먹으려고 했던 거 안 된다라고 하면서 공영개발로 돌립니다. 굉장한 노력을 했다라고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성동 의원님. 나한테 지금 묻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이 피의자로 돼 있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꺼내들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미래통합당이 유착해서 총선에 개입하려 한 사건, 저는 정말 이건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은 김웅 의원 사무실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으로 맞섰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필요한 과도한 압수수색이었다. 이제 이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김진우 공수처장은 압수수색은 정당한 절차였다며 기존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법원에 적법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고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 다음 달 시작될 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전 총장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이를 둘러싼 공방만큼은 뜨거울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선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을 만들어보지 못했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을 놓고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공약 베끼기 논란까지 겹치면서 윤 전 총장을 향한 경쟁 주자들의 집중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 복무자의 청약 가산점 공약을 놓고 논쟁을 벌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토론회 발언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혹시 직접 주택 청약 같은 거 이렇게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집이 없어서 만들어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집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오히려. 네. 아니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결국 윤석열 캠프 차원에서 다시 해명을 내야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늦게 취직해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직업상 이사가 잦아서 청약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약 뺏기기 논란까지 더해지며 윤 전 총장을 향한 집중 질타는 토론회 이튿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윤 전 총장의 공약이 다른 주자와 같거나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에게만 공세가 집중되는 건 정치 신인이라 정책 이해도가 떨어질 거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미국 선거에서도 그런 거는 후보가 사퇴한 경우도 있고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 정치를 아마 처음 시작해 봐서 이 동네 룰을 잘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 깊이를 소화를 했겠냐. 정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토론이 지금 안 주어지고 있죠. 주로 지금 정치적인 공방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윤석열 캠프는 우려했던 것보다 윤 전 총장의 정책 습득 속도가 빠르고 토론 대응력도 좋다며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책 이해도가 낮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앞으로 계속 좀 높이겠습니다. 1위를 두고 다투는 홍준표 의원이 자신감을 보였던 것에 비해 토론회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낙관의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게 평소에 제가 토론할 때는 상대방을 깨고 부시고 뭐 이런 토론을 주로 했는데 당내 토론할 때는 그 리듬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음 달 8일 2차 컷오프 전까지 남은 토론회는 4차례. 더 치열해질 집중 공세에 윤 전 총장이 어떤 발언과 행보를 보이느냐가 경선판에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들으신 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택 청약 통장 발언이 논란이죠. 특히 공약을 베꼈다는 신경전을 벌이다 나온 발언이라 파장이 더 큰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 군에 의무 복무를 다녀온 우리 병사들한테 이 주택 청약에 가점을 주는 공약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어제. 그런데 이것도 제 공약하고 똑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그 공약을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직접 주택 청약 같은 거 이렇게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집이 없어서 만들어오진 못했습니다만. 집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오히려. 네. 아니 한 번도 해본 적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청약 통장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만드는 통장이죠. 결국 집이 없어서 만들어보지 못했다는 윤 전 총장의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요. 경쟁 후보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공약부터 발표한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캠프는 논평을 내고 청약 통장의 목적도 모르는 후보가 공약을 직접 만들었다니 지나가던 초등학생도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윤 전 총장은 화성에서 살다 왔느냐는 비아냥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성에서 살다가 왔습니까? 대한민국 주택 정책에 대해서 뭐라도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는 옛 권력자 얘기처럼 황당한 얘기입니다. 절대 다수의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망언입니다. 사법고시 공부는 구술을 해도 국민의 어려움과 고충 공부는 일도 하지 않았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윤 전 총장 측은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50대가 넘어 결혼했기 때문에 주택 청약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직업상 자주 이사를 다녀야 했던 것도 신경 쓰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는데요. 일부 여권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부산에서 변호사 일을 하던 시절 김정숙 여사가 청약 저축에 가입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이 있지 않느냐며 화를 냈다는 이야기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은 캠프의 상황실장인 장제원 의원의 아들 문제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장 의원은 아들인 가수 노엘의 무면허 음주운전 파문이 커지자 상황실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윤 전 총장이 반려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성인 아들의 개인 일탈 문제로 직을 내려놓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캠프 내부에서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장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며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노엘과 동승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비령입니다. 민주당 경선의 최대 승부처인 호남 경선을 하루 앞둔 주자들이 오늘 TV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또 어제 두 번째 토론을 했던 국민의힘 주자들은 공약 뺏기기, 배신자, 청약 통장에 대한 발언 등으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야의 경선 토론에 관련 내용 김성원 시사평론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최대 승부처, 이게 이제 호남 순회 경선이죠.
그 결과가 내일 발표되고 또 모레도 발표되고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는데 드디어 TV 토론회가 그 직전에 열렸습니다. 역시 뭐 대장동 의혹이 또 핵심으로 등장하는데 한번 좀 들어보시죠. 예. 언제 토건 비리라는 걸 아셨습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KBS 9월 17일 보도를 보고 그렇게 아셨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렇다면 수년 동안 그걸 모르셨다는 얘기일 텐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을까? 몰랐다면 그것은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해석해야 하는가? 원래 토건 세력들이 그 땅 일대를 다 사놨습니다. 지금 후보님께서도 개발 이익을 50%까지는 환수하자 이렇게 주장하시잖아요. 민간 개발이라고 하는 제3의 방법을 찾아서 공공개발 불가능하고 막아서 민간 개발은 할 수 없고 그래서 민간 자본으로 확실하게 이익을 챙겨서 시의 이익을 확보하는 걸 했는데 그게 이미 당시에 70%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한 거 아닙니까? 네, 얘기를 들어보면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직접적인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건 아니고 결국은 관리와 지휘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슬슬 나오면서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상당히 뭐 맞받아 치네요. 네, 제가 볼 땐 박용진 후보만 돋보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박용진 후보가 양쪽 후보가 박용진 후보한테 먼저 주도권 토론 때 대장동 문제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서로 껴가지고 난감하다 이런 표현까지 박용진 후보가 얘기를 해서 다른 후보들이 웃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박용진 후보의 입을 빌려서 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좀 의식했던 그런 이제 토론의 일종의 전략이었던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열을 가리긴 대단히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는 토론의 중간 이재명 후보한테 주도권 토론을 할 때 질문을 할 때도 이런 표현이 등장했는데요. 대장동 문제가 민주당의 짐, 정권 재창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진실을 빨리 규명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마지막 마무리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안정적인 후보가 아닌 후보를 뽑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이낙연 후보가 계속 강조해왔던 것처럼 이렇게 의혹에 휩싸인 후보가 만약에 민주당의 후보가 될 경우에 나중에 가서 본선에 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끊임없이 이낙연 후보는 강조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일종의 되치기를 시도했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장에 동조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되치기를 하고 있는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민간으로 갔던 걸 공용으로 내가 갖고 와서 내가 이런 성과를 올렸다. 이런 점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어차피 이재명 지사는 선두에 지금 서 있기 때문에 계속 다른 후보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도 상당히 이번에는 좀 공격을 가했어요. 특히 지금 대장동 개발도 부동산과 관련된 의혹이고 이재명 지사의 측근 중에 캠프에서 역시 부동산 문제로 도중 하차한 사람 있지 않냐라는 공격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후보의 정책 브레인 이한주 정책본부장이 갑자기 사임했는데요. 보니까 강남의 아파트 2채 포함해서 전국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가족회사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가지고 자녀에게 재산을 편법으로 증여한 의혹이 불거졌어요. 평소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철학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사인데요. 어떻게 최측근으로 활동할 수 있었는지. 전혀 그분의 부동산 보유 상황이나 재산 상황은 몰랐고 또 경기연구원장 임명 당시 도덕성 검증, 재산 검증을 다 했는데 의회에서도 문제가 되지는 않아서 저는 문제가 뭐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은 사퇴하셨고 저도 뭐 다 가려서 참모들이나 아니면 선거운동 중에서 잠깐 제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문제가 있으면 안 썼으면 좋았을 텐데 사퇴를 했고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네. LH 사태 이후에 아무튼 부동산은 걸리면 심각해집니다. 근데 어째 방어를 잘 한 것 같습니까 전반적으로? 아니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제일 아픈 지적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뭐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지금도 뭐 경기도지사이기는 하지만 경기도 공무원들한테 특히 이제 간부급 공무원들한테 집 한 채 외에는 나머지는 다 팔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인사불이익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좀 가장 뭐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런 인사가 지금 집을 2채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땅도 전국에 한 10곳 정도에 있다. 이런 이제 의혹에 휩싸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유감 표명을 다시 하는 이런 일을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오늘 토론회 전체를 다 합쳤을 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제일 아픈 구석일 거예요. 더군다나 대장동 땅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측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왜 다른 공무원들한테는 집 팔라고 얘기하면서 측근한테는 그러면은 제 식구 감싸기 한 것 아니냐. 이런 이중잣대에 관한 논란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일 아픈 구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 자, 추미애 후보가 상당히 좌충우돌합니다. 보면은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도 선거를 어떻게 치렀길래 그렇게 엉망으로 결과가 나왔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좀 들어보죠. 지난 4월에 우리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참패했는데요. 그 당시 상임선대위원장 후보셨습니다. 초선 5인이 나와서 후보는 안 계시고 자가격리 들어갔어요. 그때 조국 장관과 추윤 갈등 때문에 패배했다. 성명서를 초선 5인이 발표했습니다. 그 뒤에는 이낙연 후보가 있었다라는 그런 일부 보도도 있었지만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생각지는 않는데요. 초선들의 성명서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부분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있었고요. 그 배후에 제가 있었다는 것은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 다수가 아마 이재명 후보를 돕고 계실 겁니다. 어떤 것이 부분적인지 좀 모르겠으나. 예, 쩔쩔매는 모습이 약간 이제 비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경선 결과가 발표가 돼야 됩니다. 호남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는 어떻게든 절반 가까이만 갔으면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는 한 2자릿수 이상으로 확 벌려놔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노리는 것 같은데 이낙연 후보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이번에 좀 성공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렇게까지 뭐 격차가 벌어지거나 이런 일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고요. 대장동이 있어도? 네. 그러니까 호남에서 아무리 민심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대장동 땅 문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여론조사 추이를 봐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뭐 박빙이나 서로 간에 이제 경합을 벌이는 이런 수준까지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호남에서 과반을 얻으면서 사실 이번에 호남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이제 당내 후보로 자리 잡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 있었을 텐데 그런 바람은 실현되기는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 지금 추격하는 입장이니까 이번에 호남에서 완전하게 뭐 압승을 거둔다고 하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아마 제가 볼 땐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 추격의 불씨 정도는 살릴 수 있을 만큼의 경합 정도 수준이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뭔가 이후에 어떤 경선까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 권리당원 투표율이 나온 걸 보면 투표율이 지나치게 낮습니다. 지금 40% 간 넘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걸 양쪽 후보 쪽에서는 좀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자꾸 해석하는 것 같아요. 뭐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이낙연 캠프 쪽에서 네거티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실망한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낙연 캠프 쪽,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는 이재명 지사 화천대유나 아니면은 대장동 땅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지사 지지층이 떨어져 나간 것이다. 그러니까 투표를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서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양쪽 후보 다 경계를 해야 될 상황이다. 비상이 걸려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제일 앞서는 후보잖아요. 그런데 권리당원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투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두 후보 다 불안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 정도의 전략적 투표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내가 정말 이 후보를 만들어야 된다. 호남에서 진짜 후보를 만들어야 그래야 대선까지 가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정도 생각을 해야 적극적으로 나와서 투표를 하는데 두 후보 다 마음에 조금씩 안 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차라리 투표를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좀 실망스러운 여론들이 꽤 많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아니면은 정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어차피 1등 후보가 되는 거니까 내가 투표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뭐 생각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양쪽 후보 다 지금 뭔가 선거 캠페인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호남이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호남은 민주당으로 치면 권리당원의 한 3분의 1쯤이 여기에 모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KBC 광주방송 여론조사한 걸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지사가 앞서는 것 같은데 선거 인단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투표에서는 확실히 이낙연 또 후보가 앞서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투표 참여율이 뚝 떨어져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양쪽 다 경계해야 될 문제다. 그럼 경영하게 나중에 받아들여야 가서 된다. 만약에 대선 후보로 두 후보 중에 한 명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그럼 호남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런 숙제가 또다시 남게 되잖아요. 그럴 때 호남의 마음을 제대로 얻지 못하면 대선에서 패배하는 겁니다.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는. 자, 국민의힘으로 가보죠. 2차 토론회인데 1차 토론회보다는 훨씬 좀 날카롭게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딜레마였다 이렇게 전 정리하고 그래요? 싶은데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TV 토론 과정에서 아무래도 과거에 이제 정치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 뭔가 약점이 노출될 것이다 이런 이제 그 전망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토론을 거듭할수록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청부 고발 의혹이 오히려 더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내 스타일대로 가자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던 게 일종의 이제 그 피해자라고 해야 될까요?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프레임을 더 강화한 측면이 있다. 이미지를 강화하면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는 토론회에서 뭐 잘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지나치게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을 때 실수한다. 과거에도 뭐 주 120시간 발언부터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발언 그리고 대학에 가가지고 학생들하고 얘기했을 때 그때 손발 노동과 관련돼 있는 발언 여러 가지 발언들의 어떤 전형적인 패턴을 보면요. 윤석열 후보가 자신감 있게 뭔가 자기 얘기를 막 쏟아내기 시작할 때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약 통장은 뭐 내가 집이 없어서 만들 일이 없었다. 이것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예, 저도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TV 토론회 때는 철저하게 자기 사전에 준비하고 오거든요. 상대 후보가 무엇을 질문할지 미리 모범 답안을 갖고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변별력이 잘 안 생겨요. 후보들 간에. 결국은 후보가 자기의 입으로 자기 말을 할 때, 자기 생각을 할 때 거기에서 어떤 게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청약통장 발언이 딱 그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나친 자신감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거죠.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을 가입을 안 했다고 하는 게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반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후보한테 부동산 정책이나 부동산 공약을 맡길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그 서민들의 실망감이 나올 수도 있고요. 특히나 뭐랄까요?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뭐 양 교수 부모가 다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의 것으로 청약통장 얘기를 얘기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부인과 관련돼 있는 문제도 역시 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설마 그렇게까지 완전히 모르고 청약통장에 대한 얘기를 갖다 했지는 않았겠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죠. 청약통장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다만 이제 버스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지하철 그 요금 모르는 사람이 있고 옥탑방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다 알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버스비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버스비는 알지만 요금을 모르면은 국민들한테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이번 토론회에서 특히 유승민 후보가 공약 베끼기 논란 제기했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20, 30대에서는 표절 문제나 베끼기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윤 후보가 상당히 손해를 본 토론회였을 것이다라고 뭐 생각합니다. 말 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실수가 계속되면은 결국 국민들은 뭔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구나 하고 이미지는 굳어지니까 그것도 조심은 해야겠죠. 근데 그 토론회 장면에서 계속 종이를 뒤적거렸거든요. 상대편 후보한테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 대선 후보가 토론회 때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금기 행동을 너무 자연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잘 모른다고 하는 뭔가 어설프거나 부족한 후보라고 하는 이미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아들 문제로 계속 곤욕을 치르고 있는 장제원 의원 얘기인데 본인이 이래갖고선 제가 어떻게 후보의 측근으로서 이 전체 상황을 갖다가 통제하겠습니까? 내려놓겠습니다 하는데 끝까지 끌어안은 거에 대해서 의리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지 저거는 너무 측근 감싸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지 이게 자충수가 될까요? 공약 베끼기 논란을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가질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제원 의원 아들 문제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지금 윤 전 총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지지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에 비해서.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볼 때는 윤 전 총장이 그걸 감싼다? 과거에 정의와 공정을 내세웠던 검사 출신인데 네. 물론 연좌제 문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장지원 의원의 아들은 지금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벌써 두 번째 많이 알고 있는 사안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 그거에 대해서는 실망하는 여론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도 확장성이나 젊은 층으로 어떤 지지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고맙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코로나19가 다시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1일 신규 확진자는 2,400명을 넘기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또 오늘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자도 이미 2,000명을 넘어 확진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2,43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700명 넘게 증가한 수치로 추석 연휴 여파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지역의 신규 환자가 1,747명으로 국내 발생의 72.3%를 차지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확진 환자 발생률에서 서울이 7.2명으로 가장 높았고 인천과 경기도 4명을 넘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대목은 비수도권 지역 확산세입니다. 전체 환자 가운데 27%까지 비중이 늘었는데 주간 기준으로도 일일 평균 458명으로 전주보다 13% 넘게 늘었습니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 비율도 4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동량이 늘면 확진자도 늘 것이다. 이런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었습니다만 그 확산세는 놀라우면서도 또 이런 상황을 미리 막지 못해서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비상에 걸린 정부는 시민들의 방역 동참을 거듭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이동량과 사적 모임을 줄이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각 진단 검사를 받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 고속도로와 교통교지에 설치한 임시 선별 검사소도 다음 달 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고 500만 명이 넘는 백신 미접종자들에게는 조속히 백신을 맞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 예방 미접종자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접종 그 예약이 아주 좀 낮은 한 3% 미만에 미치고 있습니다. 이분들께서도 본격적으로 좀 접종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역 당국은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방안을 관련 부처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당분간은 감염 확산 추세를 감소세로 바꾸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대비해 병상을 미리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은 여력이 있지만 하루 환자 2,500명 이상 확산세가 이어지면 의료 체계가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이에 정부는 재택 치료를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려 중환자 병상과 감염병 전담 병상을 추가로 확충해 놓았습니다. 그 결과 병상은 아직 여력이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은 969개 가운데 457개, 약 40%가 남아있고 감염병 전담병원도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한 달 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고 입원 환자가 사용 중인 병상도 감소한 상태입니다. 백신 접종이 늘면서 중증화율이나 입원율이 낮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 신규 환자가 2,500명을 넘는 날이 길어지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 환자 발생 규모에 있어서는 저희가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대략 한 2,500명 이상의 환자들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을 맞으면 의료체계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는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행 규모가 커져 병상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재택치료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전체 재택치료 환자 805명 가운데 84%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만 앞으로는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루 2번 건강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응급상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이송하고 입원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대응 체계도 구축을 하였습니다. 재택치료 확대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 정책을 점진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됩니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 중증 환자는 줄어들게 되고 무증상 경증 환자는 집에서 관리를 받도록 해 의료 체계의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는 예방접종을 늘리면서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는 우대 혜택을 주는 종합적인 방역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잇따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백신을 맞고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또 서울 가락시장 관련 누적 확진자는 560명을 넘기면서 전통시장 등 감염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우려도 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서울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추석 연휴 전인 지난 17일 병동에서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모두 47명이 확진됐습니다. 대부분 병원 종사자인데 공용 공간에서 의문 거로 추정됩니다. 일부 종사자가 업무 중 이용하는 대기실이 지하에 위치해 자연 환기가 어려워 전파된 것으로 보고 병원 종사자들 모두 지난 5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 서울시는 확진자 가운데 20명이 돌파 감염 사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돌파 감염 사례는 20명입니다. 이 중 19명은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 1명은 모더나 백신 접종자였습니다. 서울 강남 성모병원에서도 지난 16일 환자 보호자가 처음 감염된 뒤 같은 공간을 쓴 환자와 가족 등 모두 10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가운데 병원 종사자 2명은 백신 2차 접종을 마쳐 역시 돌파 감염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환자 보호자를 스크린을 하거든요. 2번 다예요. 2차까지는 맞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 가락시장 관련 집단 감염은 추석 연휴를 마치고 나면서 더욱 불어나 560명을 넘겼습니다. 병원, 시장, 학원, 직장 등등 곳곳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휴 영향이 나타나는 일주일 뒤엔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옵니다. 다음 주에 그 추석 연휴에 본격적인 여파가 나타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동반 상승하는 그런 확진자 규모를 보일 걸로 보고요. 3,000명이 넘어서는 확진자 규모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이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전통시장을 포함해 감염 취약 지역의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높여 추가 확산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추석 연휴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이미 2,000명을 넘었습니다. 네, 현재 상황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끝나고 폭발할 텐데 걱정은 뭐 당연히 했습니다만은 폭발한 정도가 예상하신 정도입니까? 아니면 더 큽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추석 연휴 이전에 이미 2,000명 넘었었고 상당히 확진자가 증가됐었고요. 연휴 중간에 검사 수가 줄었는데도 계속 1,100명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연휴 이후에 검사량이 바로 늘어나면 2,000명대 당연히 넘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다만 숫자의 증가폭이 상당히 높아서 아마도 저 속도라면 상당한 기간 동안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뭐 다음 주에 상황이 좀 더 악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수도권 중심의 전파 상황이 아마도 다음 주부터는 비수도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한동안 꽤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시간이 길어질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늘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검사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죠? 일단 이제 검사량, 그러니까 이제 연휴 기간 동안 검사를 못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검사를 이제 받고 있는 시기라서 숫자가 당연히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추석의 여파까지 합치면 다음 주에는 뭐 정말 3,000명대 넘는 그런 상황도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일단은 그 뉴스 중에도 이제 정부 브리핑에서 나왔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그 병상 준비라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특히 생활치료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재택치료나 이런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 2,500명 이상이 2주 정도 가게 되면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준비가 되기까지는 잠깐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유행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정부는 접종을 끝낸 분들에게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계속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혹시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다 하더라도 접종을 완료한 분이라면 뭐
증상만 없다면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돌파 감염 같은 경우 자꾸 소식이 나오니까 불안해합니다. 네, 사실 이제 돌파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는 있는데요. 사실 델타 변이 이전에 저 지도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었다가 델타 변이 때문에 잠시 중단이 됐었거든요. 델타 변이에 의한 전파 상황에 대해서는 그 면제 조건을 없앴었는데 일단 델타 변이가 아예 뭐 전체적으로 확산된 상황이고 백신 접종에 대한 인센티브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적용을 시작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면 일단은 뭐 일부 이제 돌파 감염 사례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는 일단은 증상이 발현되더라도 특히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감염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저 부분이 영향을 크게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접종 완료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그 거리두기의 완화라고 되는 측면들에 대한 부분들, 특히 거리두기를 완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기 시작하면 유행 상황을 좀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백신 접종 혜택을 늘리겠다고 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신 거죠? 일단은 뭐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격리 면제에 대한 부분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추후에 이제 10월 3일 이후에 다시 한번 거리두기 개편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그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압력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적어도 백신 접종 완료자는 좀 더 풀어줘라, 시간대를 늘려주든지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너무 유행 상황이 우리 예상보다 너무 커지게 되면, 왜냐하면 아직 의료 체계가 정비가 안 된 상황에서 커지게 되면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연기가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차 접종에 도달하는 속도가 우리가 꽤 빨랐습니다. 백신 도입이 좀 늦긴 했지만 2차 접종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10월 말에 전 국민의 이제 70%가 접종을 완전히 완료했다고 치면 이제 뭐 단계적인 일상 회복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진짜 전 국민의 70%가 접종 완료면은 그렇게 해도 되는 기반이 마련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분명히 접종 완료자가 70%를 넘어도 확진자의 범위는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계속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근데 다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확진자는 늘더라도 중증 환자 숫자가 확 늘어나는 상황들은 막을 수는 있을 거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 숫자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환자, 특히 의료 체계가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확진자가 좀 늘어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서 확진자 범위는 접종률이 올라가더라도 꽤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부스터샷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에서는 고령층이나 뭐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이제 권고를 하기로 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우리나라도 현재는 고령층하고 고위험군 면역 저하자에 대해서 접종을 결정을 한 거고 그 시점이 6개월이 지난 사람에 대한 접종을 권고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20에서 50대의 젊고 건강한 성인에 대한 부스터샷은 아마도 조금 더 국내 연구가 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시점은 뭐 9개월로 할 건지 1년로 할 건지 이런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거리두기 완화 뭐 이런 또 접종 완료한 사람들한테 주는 인센티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경각심을 늦추어서는 안 되겠군요. 그거와는 또 다른 문제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가격 폭등과 주식 열풍으로 빚을 내서 투자에 나선 청년층의 가계 부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층의 10% 정도는 빚 때문에 건전한 소비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병한 기자입니다. KB부동산 리보온 자료를 보면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15.9% 상승했습니다. 아파트값 상승에는 20, 30대 청년층의 묻지마 방식의 이른바 영끌 매수의 영향도 컸는데 이들의 가계대출은 1년 새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 30대 가계부채 증가율이 2분기 기준 12.8%로 나머지 연령층의 증가율 7.8%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전체 가계부채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26.9%로 작년 2분기 26.0%와 비교해 1년 새 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청년층 가계대출의 69.8%는 은행권 대출이었고 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 대출이 가장 많은 25.2%를 차지했습니다. 청년층 가계대출 증가를 종류별로 보면 전세자금 대출 증가율 21.2%, 신용대출 증가율 20.1%,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7.0%에 각각 달했습니다. 실제 젊은 계층의 주택 매입이 늘어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청년층의 비중이 36.6%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초 코로나19 사태로 코스피가 1,400선까지 내려갔다가 올해 들어 3,000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청년층이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에 나선 사례도 늘어났습니다. 2020년부터 뭐 주가 상승이라든지 주요 기업 IPO 등의 영향으로 해서 개인의 주식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청년층이 신용대출의 일부를 주식 투자에 활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청년층의 차입 레버리지를 통한 자산 확대는 자산 가격 변동 위험에 취약할 수 있고 부채 부담 등으로 건전한 소비 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한국은행은 우려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미 청년층 대출자의 10% 정도는 빚 때문에 소비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네, 어디에 쓰이는 단어들일까요?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죠. 배곡 같은 피부의 신데렐라부터 시작을 해서 칵테일의 태반까지 갑니다. 네, 아시겠죠? 미용 건강 목적으로 맞는 주사제의 별칭들입니다. 그런데 이 주사들이 정말 안전할까? 효과는 있을까? 어제 보건의료연구원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번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신데렐라 주사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티옥트산 주사가 맞는 얘기죠. 피부가 좋아진답니다. 그리고 살이 빠진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만 환자들이 혈중 콜레스테롤만 조금 낮아졌고 체중이 빠진다거나 이런 건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이러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또 배곡 같은 피부 모두가 원하는 것이긴 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배곡 주사, 글루타티온 주사, 이게 미용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냥 수액 주사하고 똑같았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요. 이러한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예. 모두 효과의 근거가 전혀 없거나 아주 미약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의 가능성은 상당히 나왔습니다. 결국 보시면 보톡스는 정말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데 부작용도 꽤 많다라고 하는 건 확인이 됐습니다. 그 외 나머지 것들은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거의 없다시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것이 간 어떤 질환에 쓰인다거나 아니면은 신경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쓰이는 목적으로 주사를 놓는 건데 그거와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를 막 섞어 써서 부작용이 커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역시 부작용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자한테 이런 걸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병원에 가면 이런 주사를 자꾸만 맞으라고 할까? 뭐 그것은 보험이 안 되는 주사라 병원의 수익과 관련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효과를 봤다고 자꾸 그런단 말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미용 효과는 분명히 일부 부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지 모두가 다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효능 효과에 대한 과대 과장 광고 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신데렐라라든가 배곡 같은 이상한 별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의사협회에서 아주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만은 이런 것을 투여할 때 권고할 사항, 그다음에 주의할 사항을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걸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주사를 맞자 그러면은 내용을 보여달라고 하시면서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여야 대선 주자들의 경선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8588님 아마 대장동 의혹 관련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도 의혹은 명확히 진상규명해야 합니다.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언급하신 것 같은데요. 6365님, 청약통장 제도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는 분이 국가 운영 능력이 있다고 믿어도 될지 답답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6192님,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균형감 있고 공정하게 보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한 뒤 귀국했습니다. 네,
방탄소년단의 걸음걸음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문화예술의 새 역사로 기록되는 모습 참 자랑스럽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